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있을 때 거대한 자금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주가 등락이나 뉴스 속보를 넘어서려 합니다. 경제의 혈관이 어떻게 막히고 있는지, 그 압력이 어디로 터져나올지 분석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숫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소리 소문 없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거시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가와 금리의 위험한 동거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모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실물 경제 지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즉 코어 PCE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는 뜻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국의 소상공인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가지수가 3%에서 4%를 오간다는 것은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원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게를 열 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빌린 1억 원의 대출 이자가 여전히 연 6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재료비는 비싸고 대출 이자는 줄어들지 않는데 손님들의 지갑은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가 말해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다고 안도하지만 물가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을 뿐 가격표는 여전히 1년 전보다 비쌉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비싼 가격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영업 현장에서는 이를 객단가의 하락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 예전에는 손님들이 치킨에 골뱅이 소면과 맥주 3000cc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킨 한 마리에 맥주 500cc 두 잔으로 주문이 끝납니다. 매출 볼륨 자체가 쪼그라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은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외신 번역이 아닙니다. 중동 리스크가 여러분의 저녁 식탁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해부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목젖과 같은 곳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볼모로 잡는 순간 원유 가격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유가가 4배 가까이 폭등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전 세계는 10년 가까운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1970년대보다 더 복잡하다고 경고합니다. 당시에는 에너지 위기만 있었지만 지금은 부채 위기까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해상 운임 지수를 즉각적으로 자극합니다. 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타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삶에 이 이슈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배달 대행 기사님들입니다. 오토바이 주유비가 리터당 1,700원에서 2,000원으로 뛴다면 하루 수익의 상당 부분이 주유소로 사라집니다. 이는 곧 배달 대행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치킨집 사장님은 배달비를 손님에게 더 전가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마진을 깎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가 상승은 전력 생산 비용을 높입니다.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24시간 냉장고와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 편의점 점주님들에게 전기요금 10% 인상은 순수익에 막대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월 전기료가 50만 원 나오던 편의점이 55만 원을 내게 되면 그 5만 원은 점주님이 하루 꼬박 서서 팔아야 남는
삼각김밥 수십 개의 이익과 맞먹습니다. 지구 반대편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편의점 사장님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 신호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전쟁이 국지전으로 끝나길 바라며 애써 리스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학적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합니다. 중동 정세 불안은 원자재 가격 전반을 밀어올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설탕, 밀가루, 콩 등 식량 자원 가격도 유가와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동네 분식집을 생각해 봅시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식용유 가격이 오르면 떡볶이와 튀김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비자들이 떡볶이 1인분에 5,000원을 넘어가는 가격을 용납할까요? 소비 심리는 이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끊기고 가격을 유지하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입니다. 이 딜레마가 바로 인플레이션 수출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닌 비용 주도 인플레이션, 즉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요가 넘쳐서 가격이 오르는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 공급 비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르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 놓칩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비용 구조의 붕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대에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이나 1,200원을 정상 범위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1,300원이 넘는 환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뉴 노멀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한국 경제의 구매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환율 상승은 곧 원두 가격 인상을 의미합니다. 환율이 10% 상승하면 수입 원두 가격도 그대로 10% 오릅니다. 하루에 아메리카노 100잔을 파는 카페에서 원두 원가 상승은 한 달 수익 수십만 원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동네 헬스장을 운영하는 관장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로운 헬스기구를 도입하려 할 때 대부분의 고급 머신은 수입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구 한 대당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더 비싸집니다. 결국 투자를 미루게 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해 회원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위험한 신호가 또 하나 잡힙니다. 바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숫자 뒤에 숨은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빚을 감당할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다중채무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어 저축은행으로 가고 거기서도 안 되어 카드론을 쓰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자율이 5%대에서 15%대로 그리고 19%대로 뛰어오르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는 곧 우리 주변 상가들의 위기를 알리는 경보음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층에 있던 공실이 채워지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예전에는 한 달이면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임대문의 종이가 누렇게 바를 때까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주의 손해가 아닙니다. 그 상권 전체의 활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가 죽고 대출 이자가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돈을 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돈을 풀면 물가가 다시 튑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폭등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처한 진퇴낭난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신흥국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특히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원화 현금만 들고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달러를 보유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금은 위기가 눈앞에 닥친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곧 소비 여력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학원업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이미 체감하고 계십니다.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원에 등록하는 신입 원생의 숫자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비용은 오르는데
원생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개별 학원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적 인구 재앙의 예고편입니다. 시장은 이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업 실적에만 환호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위기는 항상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동반합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시장은 폭락했지만 그 이후 10년간 역사적인 상승장을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레버리지, 즉 빚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생존 전략입니다. 무리하게 상가나 꼬마 빌딩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고금리에 무너져 경매로 물건을 내놓을 때 현금을 쥔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치킨집을 하더라도 지금은 확장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신규 매장을 내는 모험보다는 기존 단골 관리에 집중하며 비용을 통제해야 합니다. 다시 시야를 넓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역시 우리에게는 큰 변수입니다. 중국이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밀어내기 수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온라인 셀러들과 유통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떼어 파는 소상공인에게 중국의 5,000원짜리 옷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물건을 소싱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개인 사업자라면 마진율이 30%에서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나의 마진율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는 업종은 존재합니다. 경험을 파는 곳, 즉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은 최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하지만 미용실이나 네일숍, 그리고 PT숍처럼 사람의 손길이 직접 닿아야 하는 서비스업은 그나마 방어력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소비 여력 감소라는 파도는 넘어야 합니다. 단골 손님이 커트 주기를 3주에서 5주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미용실 매출은 30% 가까이 급감합니다. 월 매출 1,000만 원 찍던 미용실이 순식간에 700만 원으로 내려앉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고정비인 월세와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빠지는 이 상황이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차 공격입니다. 정부 정책도 변수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혹은 지지율 방어를 위해 각종 부양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같은 조치가 나올 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아니면 폭탄 돌리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 흐름을 보면 구조조정보다는 연명치료에 가깝습니다. 좀비 기업과 한계 자영업자를 세금으로 연명시키는 것은 언젠가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경제 주체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냉혹한 섭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3개월 후, 그리고 1년 후 시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확전되어 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하고 미국의 물가가 다시 4%대로 치솟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를 포기하고 오히려 추가 인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핵폭탄급 충격입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면 버티던 영끌 집주인들이 무너지고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는 금융권의 위기로 전이됩니다. 은행이 돈을 잠그면 건실한 기업과 자영업자마저 흑자 부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최상의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중동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고 미국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2%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소비 심리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들은 최상의 시나리오보다는 최악에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빚을 내어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증시 격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한국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후 떠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한국 시장을 ATM기처럼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키를 접고 있어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파도에 휩쓸려가는 나뭇잎 신세가 됩니다. 숫자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구명조끼입니다. 소비가 5% 감소한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이 2바퀴 돌던 것이 1바퀴 반으로 줄어든다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점심 장사로 겨우 월세를 내고 저녁 장사로 내 인건비를 가져가던 사장님에게 저녁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수익 감소가 아니라 생계의 위협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를 진단해 봅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종교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불패 신화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자산의 80% 이상이 묶여있는 한국 가계의 특성상 부동산 가격 하락은 소비 절벽으로 직행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절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이를 역자산 효과라고 합니다. 부유층마저 소비를 줄이면 백화점 명품관의 매출이 줄어들고 이는 낙수 효과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고급 한우 식당의 예약이 비어가고 골프장 부킹이 쉬워지는 현상은 불황의 전조 증상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빚의 대가를 치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막대한 돈을 풀어 코로나 위기를 넘겼지만 그 청구서가 지금 높은 물가와 고금리라는 이름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청구서를 찢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안타깝게도 정보에 어둡고 자본이 부족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만 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거시경제의 파도를 타고 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순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10년 전 짜장면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화폐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 자산이 2배로 불어나지 않았다면 사실상 가난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의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월 5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과거의 500만 원과 같지 않습니다. 이 냉혹한 계산이 서지 않으면 노후 준비는 사상누각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배당주나 원자재, 방어적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풍우를 대비해 창문을 닫고 식량을 비축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공격적입니다. 한 방을 노리고 급등주를 쫓아다니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나방과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는 현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투자일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빚이 없다면 지금의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변동금리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억 원을 대출받아 4% 이자를 내다가 금리가 7%가 되면 연 이자는 1,2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늘어납니다. 한 달에 75만 원의 추가 지출입니다. 월 75만 원이면 4인 가족 한 달 식비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아이들 학원 2곳을 끊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금리 인상의 살인적인 체감 효과입니다. 이 위험한 시속 게임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소득 구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작더라도 달러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배당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중동 정세의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리한 투자를 멈추고 시장을 관망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예측이 틀렸을 때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비용 다이어트입니다. 나가는 돈을 1,000원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거래처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매출을 늘리기 힘든 시기에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이익 방어 수단입니다. 주방 인력을 줄이고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의 인건비 월 150만 원을 줄이면 순이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물론 일은 더 고돼질 것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홀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하는 것보다는 버티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은 존버, 즉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구간입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위기 뒤에는 항상 호황이 왔습니다. 그 호황이 왔을 때 살아남아 있어야 과실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대공황 때도 돈을 버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냉철하게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뉴스를 끄지 마십시오.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찾아보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대입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뉴스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뉴스 뒤에 숨은 자영업자의 한숨이 들리실 것입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뉴스 뒤에 숨은 유학 간 자녀를 둔 부모님의 걱정이 보이실 것입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 놓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국제 정세의 나비 효과입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시기입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산업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미국 정치 뉴스를 밤새워 지켜보셔야 합니다. 바이든의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은 에너지 분야에서 정반대입니다. 이 정책 변화 하나에 내 계좌의 빨간불과 파란불이 결정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어 친환경 정책을 폐기한다면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 수요는 급감하고 배터리 업체 실적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놓고 있는 사람과 닥쳐서 당황하는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 금리, 중동전쟁, 환율, 부동산, 인구구조, 그리고 정치 변수까지 다양한 리스크를 짚어보았습니다.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야 큰 그림이 보입니다. 눈을 가린다고 위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시하십시오.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인 데이터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숫자의 이면을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는 정확한 분석에서 나옵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사이트가 한 뼘이라도 더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학습, 그리고 실천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읽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죠. 지금 시장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